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사회주의 정권은 전쟁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이나 이념뿐만 아니라 마약의 힘에도 의존했습니다. 덜 알려진 비밀 중 하나는 페르비틴이라는 메스암페타민의 한 형태가 군인들에게 배포되어 그들의 지구력, 공격성, 그리고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생산하기 쉽고 저렴하며 단기간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 조종사, SS 요원들이 극한 상황에서도 계속 싸우기 위해 이 약에 의존했습니다. 헤르만 괴링,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국가사회주의 지도자들도 마약을 사용했습니다. 괴링은 1923년에 부상을 입은 후 모르핀에 중독되었고, 히틀러는 개인 의사인 터도르 모렐에 따르면 제3제국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메스암페타민, 진통제, 호르몬, 코카인과 같은 각성제를 사용하여 통증을 치료하고 에너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악의 기원, 정력전과 군인들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각성제 법령. 전장에서 군인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고대부터 우리는 전투에서 파괴적인 성과를 보인 바이킹 전사, 베르세르커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조차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광란에 빠져서 적과 벌거벗은 채로 싸우며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적을 물어뜯고 찢어발겼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이 환각성 버섯이나 리저산에 오염된 맥주를 섭취한 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1000년이 지난 뒤에도 게르만족 군대가 이 전통을 이어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코카인과 대마초와 같은 일부 약물은 동서양 모두에서 의료용으로 널리 사용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아돌프 히틀러의 군대가 전장에서 도움이 되는 매우 강력한 마약인 페르비틴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생산한 이 메스암페타민은 폴란드 침공 당시 군인들에게 의도적으로 투여되었는데, 남성들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킨 반면 결국 고위 지휘부에 문제가 될 정도의 중독을 초래했습니다. 정역전, 즉 정역전은 이 업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략이었으며, 이 전략의 주요 주역은 판처 여단의 전차병들이었습니다. 정역전 전술은 특별히 우아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적의 방어선이 무너질 때까지 공세를 유지하면서 기습 공격의 요소를 가미하여 빠르고 파괴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을이나 도시를 점령한 후 유조선은 다음 목표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정역전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군인들은 휴식 시간을 희생하고 밤에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조준과 대포 재장전 시간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다른 경우라면 불가능해 보였을 것이고, 나치가 단 한 달 만에 폴란드를 점령하는 업적을 달성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뛰어난 군인이라는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역전의 효율성이 독일군의 뛰어난 훈련에 크게 좌우되지 않았고, 더구나 판처 계열의 후속 전차만큼 인상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전차의 품질에는 더욱 좌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승리는 히틀러가 소매에 숨겨진 비장의 카드 덕분이었습니다. 이 비장은 수십 년 동안 역사에서 감춰져 있었지만 발각되자 히틀러의 전쟁 수행 능력이라는 위대한 퍼즐에 빠진 조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메스암페타민 유도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약물은 군인들에게 며칠 동안 에너지를 공급하여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작전을 완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위대한 기계 전통을 형성했지만, 전쟁 초기에는 특히 폴란드와 프랑스 침공 당시에는 독일의 전차가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판처 3호와 판처 4호와 같은 모델은 1942년부터 생산량이 최고조에 달했고, 1936년부터 1939년 사이에는 한 달에 약 4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폴란드 침공에는 2,750대의 전차가 투입되었고, 각 모델이 전역에 얼마나 많이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이 경전차 I과 I였으며 소수의 중형 전차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히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이 보유한 차량의 수는 압도적이었지만 그들은 적의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적을 공격해야 했습니다. 판처 여단을 견제할 방역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코 공세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정역전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장군들이 정역전이라는 개념을 고안했을 때 그들은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세부 사항을 깨달았습니다. 정역전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군대의 징역이 끈질기고 파괴적이며 무엇보다도 꾸준해야 했습니다. 군대가 여러 개의 작은 수비대로 나뉘거나 단일 작전에서 동시에 여러 목표를 선택할 경우 이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베르마흐트를 두 개의 강력한 전선으로만 해체할 수 있으며 유일한 선택지는 군대의 휴식 시간을 없애는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히틀러가 전장에서 약물, 특히 메스암페타민의 사용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법률인 각성제 법령을 발표한 배경이다. 이는 군대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정역전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페르비틴입니다. 페르비틴, 제3제국의 부흥과 몰락을 가져온 나치 메스암페타민. 페르비틴은 메스암페타민으로 사람의 아드레날린 호르몬에 작용하여 수면을 방해하고 신체적 힘과 정신적 집중력을 높여주는 정신자극제입니다. 1939년에는 이런 종류의 약물이 불법이 아니었던 게 중요한데 이는 1차 세계대전 직후에 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페르비틴의 유래인 메스암페타민으로 더 잘 알려진 데옥시에페드린은 1919년 일본에서 만들어졌으며 매우 낮은 용량으로 전 세계적으로 호흡을 개선하기 위한 비강 자극제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고용량에서는 효과가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메스암페타민은 히틀러와 그의 장군들이 원하는 대로 정격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각이었습니다. 페르비틴의 영향으로 전차병들은 최대 72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도 집중력, 조준,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전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투의 아드레날린에 훨씬 더 쉽게 푹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병 집단은 여러 개의 기갑 여단과 함께 도시에 진입하여 1에서 2일 만에 도시를 완전히 점령하고 다음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여정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일군은 방어력을 높이지 않았더라도 적군이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전 도시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도 적군이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장군들은 폴란드 침공 초기에 자국 군대에 페르비틴 정제 3,500만 정을 분배했는데 그 대부분은 전차병과 보병에게 분배되었습니다. 히틀러 군대의 인상적인 효율성은 그들이 28일 만에 한나라 전체를 점령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부 전선 국가에서 연합군 방어를 조정하고 있던 윈스턴 처칠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처칠은 독일 전차병들이 연료 보급도 하지 않고 단 하루에 수마일을 이동하면서도 마주치는 방어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정역전의 전능함이 미친 심리적 영향은 유럽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유럽은 강철의 물결이 서쪽으로 끊임없이 밀려오며 경로에 있는 모든 도시를 삼키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페르비틴의 마법은 영원하지 않았고 엄청난 효과를 제공했지만 아드레날린 분비가 사라지고 나면 군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가까이 신체의 한계에 도전한 끝에 지쳐 쓰러졌고 마치 병에서 회복한 것처럼 며칠을 보내야 했습니다. 더욱이 약물 공급망은 매우 효율적이어야 했습니다. 만약 공급망이 실패하면 복용을 중단한 사람들은 극심한 금단 증상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캠페인이 진행됨에 따라 페르비틴이 없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 불안, 폭력적 폭발, 심지어 정신병적 증상과 더불어 극심한 피로, 설사, 구토가 나타났습니다. 1940년대와 그 이듬해 독일은 메스암페타민 생산을 늘렸지만 독일군은 약을 공급할 수 없어 큰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공세 초기에는 장기적인 비용이 이익보다 더 컸습니다. 독일 사회 자체가 페르비틴에 중독되었고 이를 통제되고
적은 양으로 배포하려고 시도한 경우 막사 내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고 심지어 암시장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나치당 당국이 이 모든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말입니다. 슈퍼약물 DIX, 페르비틴을 대체할 슈퍼솔저를 만드는 인상적인 칵테일. 페르비틴의 유통을 중단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조치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고 실제로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는 더 강력한 것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메스암페타민은 제3제국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비난받았지만 군인들에게는 배포되었기 때문에 이상한 평판을 받았지만 사기가 높을 때 군대가 그것을 필요로 할 때는 귀중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1944년 연합군의 징역으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치 독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뛰어난 군인이 필요했고 몇몇 양리학자들은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병력을 잃고 있던 독일 국방군을 위해 실험적 성능 향상제인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화합물이 탄생했으며 드로게를 의미하는 문자 D로 코드명이 지정되었고 D와 DX 사이에 10번의 반복이 있었습니다. 양리학자 게르하르트 오르제호프스키와 다른 연구자 그룹은 킬에서 이 약을 개발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그들은 각 정제에 옥시코돈 5mg, 코카인 5mg, 페르비틴, 메스암페타민 3mg이 함유된 제형을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이 나타내는 인상적인 약물 칵테일을 이해하려면 페르비틴을 강화하고 군인들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하고자 했던 두 가지 성분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옥시코돈은 오피오이드 계열의 지속 방출 약물로 중등돼서 심한 통증 치료에 사용됩니다. 이 약물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종종 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남용되기 쉬운 약물입니다. 즉시 방출형 제제의 경우 통증 완화 효과는 보통 15분 이내에 나타나며 최대 6시간까지 지속되지만 지속 방출형 제제의 경우 통증 완화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약물은 종종 파라세타몰, 이부프로펜, 날록손, 날트렉손, 아스피린과 함께 병용하여 판매되지만 20세기 중반에는 주사 형태로 여전히 사용되었는데 대량으로 투여하면 심한 통증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코카인과 비슷한 아드레날린 러쉬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옥시코돈은 1차 세계대전에서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거나 참전 용사의 질병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16년 독일에서 테바인을 이용해 처음 제조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행복감, 변비,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졸음, 현기증, 가려움증, 구강건조증, 발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중독, 의존, 공격성, 조증이나 우울증, 환각, 저항이, 위장마비, 심박수 감소, 저혈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데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옥시코돈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치 군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이러한 문제 중 하나는 아편제 복용을 중단하면 나타나는 금단 증후군이었습니다. 코카인은 원래 국제 일반명에 따라 벤조일 메틸에크곤인이라고 불리며 트로판 알칼로이드이자 강력한 각성제로 현재는 주로 오락용 약물로 사용됩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영향으로는 현실감 상실, 공격성, 경계심 증가 및 박해광증, 극심한 행복감, 정신운동성 불안 등이 있습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심박수가 빨라지고 땀을 흘리며 동공이 확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용량은 고혈압과 천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섭취 후 단 몇 초 만에 나타나며 외서 90분 동안 지속됩니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는 불법이지만 20세기 초반에는 꽤 흔한 의약품이었으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강장제로 사용되었고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같은 심리학자들은 이를 치료의 일부로 사용했고 한구울제로도 사용했습니다. 코카인의 각성 효과는 주로 뇌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파민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코카인에 의해 생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기분, 인지, 본능, 의식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발작 역치 감소, 떨림, 전기적 활성화 변화, 구토, 고열, 빈맥, 고혈압, 소변과 대변 배출 지연, 근육 수축, 얼굴 홍조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군인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약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자연적 문제,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나 적 앞에서 두려움에 떨리는 상황을 억제하여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페르비틴과 마찬가지로 코카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내성과 의존성이 생겨 금단 증상이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이제 세 가지 약물을 알았으니 상상해보세요. 페르비틴, 코카인, 옥시코돈을 대량으로 섞은 칵테일을 5년 안에 중단 없는 전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군인에게 직접 주사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이 약의 효과는 잔혹했지만 그들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받은 사람은 순수한 힘을 가진 기계가 되어 고통의 면역이 되었습니다. DIX 주사를 맞은 군인의 다리에 소총을 직접 쏘아도 몇 시간 동안은 모기에게 물린 것처럼 계속 달리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힘에는 큰 부작용도 따랐습니다. 이 약물은 사용자에게 심각한 편집증과 정신건강 변화를 일으켰는데 주로 현실과의 단절로 나타났으며 기관총을 든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D를 개발한 과학자들은 먼저 작센하우젠 강제 수용소에서 끌려온 강제 노역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테스트했습니다. 한 연구그룹에 이 기적의 약을 투여한 결과 20kg의 짐을 들고 쉬지 않고 최대 88km를 걸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DIX는 참으로 현대 과학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실험 대상자들은 수년간 비인간적인 생활 환경에서 지내며 약해지고 굶주리고 구타당한 수감자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건강한 독일 군인에게 DIX를 주입하면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 이 군인들은 배불리 먹고 휴식을 취하면서 심리적 영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DIX가 나머지 독일 국방군에 보급되기 전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 강력한 약물은 일부 소형 잠수함의 승무원 중 일부에게만 시험되었습니다. 나치 선원들은 작센하우젠 수감자들보다 더 큰 회복력을 보여주었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그룹은 24시간 동안 깨어있고 활력이 넘치며 노래를 부르고 힘들게 일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의식을 잃고 오랫동안 기절했습니다. 제국의 몰락으로 다음 버전인 DX의 개발은 중단되었지만 역사가들은 이 약의 회수가 나치 독일이 만든 기술과 과학을 연구하고 회수하기 위한 연합군의 노력인 페이퍼클립 작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러니다스 전대, 약물과 정신조련을 통해 만들어진 나치 가미카제 조종사. 만세를 외치는 일본인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의 자살 조종사들도 금발이었고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합군 이 독일 영토에 대한 폭격을 끊임없이 가하자 나치 독일 공군은 전세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전술을 택했습니다. 바로 독일 공군의 전투기를 이용해 미국의 거대한 요새인 비팜삽 리버레이터를 공중으로 추락시킨 다음 독일 상공을 굉음과 함께 질주하여 오랜 고통을 겪고 있는 독일 국민에게 치명적인 폭탄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형벌처럼 말입니다. 독일 공군은 신뢰를 잃었고 무엇보다도 항공기와 최고 조종사를 잃으면서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긴급 조치가 필요했고 헤르만 괴링은 젊은 대령하요 헤르만으로부터 대담한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는 수백 대의 메서슈미트 AEM 일형구를 보내 공중에서 적기를 들이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조종사 한나 라이치와 SS 특공대 사령관 오토 슈코르체니와 같은 일부 나치 광신도들이 일본의 가미카제를 모방하여 미국의 폭격기를 막으려는 일회용 병력으로 구성된 부대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처음에 이 조치를 불필요하다고 거부하고 무인 글라이더, 원시적인 드론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폭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미카제뿐인 듯 보였고 그는 괴링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1945년 3월 7일 특수전투집단이 창설되었는데 이 집단의 본부가 이 강 근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존더 코만도 엘베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은 유럽 전장에서는 전례가 없는 임무를 수행하라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바로 자살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2,000명의 자원봉사자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부대에 합류했지만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람은 300명뿐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괴링은 이 희생에 서사시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100만 명의 페르시아인에 맞서 스파르타를 지키다 죽은 300명의 스파르타인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대의 이름은 러니다스 전대입니다. 그들은 마그데부르크 근처의 스탕달 공군 기지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죽을 운명이었지만 루프트바페는 그는 군인들에게 생존 확률이 10%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18에서 21세 사이의 젊은이들이었고 나이에 걸맞게 낙관적이었으며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돌하기 몇 초 전에 점프할 기회를 갖기를 바랐습니다.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한 결과 특히 사랑하는 사람, 어린이, 여성, 노인에게 미친 영향은 애국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이들 조종사 대부분은 전투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접근 및 비행 중 충돌 기술에 대한 10일간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훈련을 위한 자원이 많지 않았고 시험 비행을 위한 연료도 없었고 비행 전 항공기를 검사할 수 있는 부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격 메커니즘이 매우 간단했기 때문에 과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연합군 폭격기의 거대한 후방, 공중전 용어로 6시 방향에서 폭격기의 꼬리 부분을 강철 프로펠러로 부수어 수직 안정판을 쓸모없게 만들고 기동성을 파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론 단계에서 엔진에 가장 가까운 구역의 날개를 타격하거나 적의 모든 구성원을 공격하는 대형을 가로질러 타격한 다음 마지막으로 B-24를 추월한 다음 급격하게 회전하여 선두 항공기의 조종석에 격렬하게 충돌하여 연합군 항공기의 날개와 강철 및 알루미늄 구조물을 절단하는 공성추 역할을 하는 다른 충돌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종사는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 단 몇 초의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우 정확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복잡하다고 여겨져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러니다스 부대의 첫 번째 교전이 다가오자 조종사들의 의지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나치 당국은 그들을 전투에 대비시키기 위해 정신조절 전략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페르비틴, 코카인, 아편류 등 DIX를 제외한 모든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술이 권유되었고 애국가나 전투 노래를 부르도록 권장되었으며 퍼레이드도 관람되었습니다. 러니다스 비행대는 관 비행기의 목까지 각성제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일품요리 연회를 즐기는 최후의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이미 공중에 떠 있을 때 라디오를 통해 목표 좌표를 받았습니다. 군사 행진이 그들의 여정을 활기차게 했고 폐허 아래 짓눌린 여성과 어린이를 생각해 달라는 메시지만이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비행기의 무전은 헤드폰을 통해 그들의 귀에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데사우로 향하는 1300대의 폭격기와 800대의 호위 전투기에 대항하기 위해 동원된 전투기는 180대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은 사실상 패배했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중에 오르면 그들은 목표물을 발견하고 그 위에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마치 먹이를 찾은 상어처럼요. 그러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게 2700kg의 매1연구의 조종관을 앞으로 밀고 연합군 대형으로 뛰어드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인리히 헨켈은 성공적인 공격을 개시하여 선두 폭격기를 격추하고 승무원 11명 중 8명을 사살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메서슈미트가 분해되기 전에 뛰어내릴 시간도 있었습니다. 헨켈에 이어 다른 가미카제 폭격기들이 B-24의 프로펠러와 날개를 전기톱처럼 사용하여 시속 650km로 꼬리부터 들이받았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적의 항공기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비행요사의 사수들이 쏘는 총격으로는 충격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45분간의 전투 후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이륙한 조종사 180명 중 약 60명이 기계적 문제로 기지로 돌아왔고
약 47명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미군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비행기가 기지로 돌아왔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henkel과 같은 일부 가미카제는 충격이 전면적이지 않고 폭격기의 날개만 잘랐을 뿐이고 비행기 날개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전투기 조종석이 있는 중앙 구조물은 무사했기 때문에 여러 조종사가 뛰어내려 낙하산으로 지상에 착륙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헤르만 대령이 이루고자 했던 전략적 승리는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군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은폐했고 충돌이 의도적이었음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조종사들 사이에 공황 상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사건을 은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공개 보고서는 독일 조종사의 경험 부족이나 사망으로 인해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나치 독일에서는 선전을 통해 죽음의 비행단을 구성한 조종사들이 전설적인 영웅으로 변모했습니다. 괴벨스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임무의 성공은 기대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시도일 뿐이며 실험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폭격기를 상대로 한 이와 유사한 임무는 다시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도핑 왕국 아돌프 히틀러의 충격적인 마약 중독 오랜 세월에 걸쳐 아돌프 히틀러는 채식주의 식단을 따르고 매우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한 건강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총통의 흠잡을 데 없는 건강에 대한 신화를 탐구하고 나치 독일의 지도자가 평생 동안 겪었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조사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아돌프 히틀러의 정신병리학은 제2차 세계대전 연구의 한 분야로 지적될 수 있으며 국가사회주의의 가장 위대한 주창자가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발표한 파킨슨병, 마약 중독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은 히틀러와 그의 건강에 관해 이야기할 때 서로 모순되는 역사적, 의학적, 정신적 논쟁이 많이 있고 총통이 평생 동안 매우 건강했다는 생각부터 그가 양극성 장애나 정신병을 앓는 심각한 병을 앓았으며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심지어 말 전객으로 매일 연명했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제는 온갖 이론을 펼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됩니다. 히틀러가 받은 치료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 1933년 이후 그가 받은 의료 기록의 대부분은 나치에 의해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총통의 건강이 국가 기밀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대량 학살자가 그의 지지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건강의 상징 그 자체라는 생각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우리는 가벼운 측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히틀러가 겪었을 수 있는 신체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나중에 양극성 장애나 정신분열증과 같은 구체적인 질병을 암시하는 정신병리학적 연구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히틀러는 어린 시절에는 매우 열악한 식단을 먹었을 뿐 특별한 신체적 문제는 없었으며 나중에 엄격한 채식주의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운동이 부족하여 몸이 약간 늘어진 것도 있었는데 이는 어린 시절 아돌프가 앉아서 보내는 시간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존재했던 소문은 그가 단고환증, 즉 생식기가 하나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총통의 주치의에 의해 부인되었는데 미국인들이 질문했을 때 총통의 음낭은 완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소련군이 총리 관저 밖에서 발견한 유해가 아돌프 히틀러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 몇 안 되는 의학적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치과 기록, 특히 엑스레이입니다. 그 이유는 총통이 매우 달콤한 것을 좋아했고 달콤한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목격자는 이 대량 학살범이 점심에는 손을 대지 않고도 케이크 몇 조각을 단 몇 입만에 먹어치웠다고 여러 번 진술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끊임없는 충치가 생겼고 생애 마지막 날까지 치과 관리가 엄격했습니다. 또한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총리로 취임하기 전에 매독에 걸렸다는 것을 시사하는 문서도 있었습니다. 그는 1937년까지 무증상으로 이 질병을 앓았고 1937년에 몇 가지 질병이 나타나 의사를 찾았습니다. 펠릭스 케르스텐 박사에 따르면 총통은 성인이 된 후에도 불면증, 끊임없는 두통, 현기증에 시달렸으며 이 문제에 대한 2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있었지만 나치당 수장인 마틴 보르만이 이를 은폐하고 파기했다고 합니다. 매독은 일반적으로 빈민가, 매춘부, 마약 중독자 또는 술주정뱅이와 관련된 질병이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이 질병과 연관되는 것을 신중하게 피했습니다. 매독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총통은 마약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는 유일한 것은 페르비틴이라는 메스암페타민인데 독일에서 널리 소비되었고 국가가 직접 생산하여 나치 군인과 장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메스암페타민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최근에 발견되었으며 신체를 강화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강장제로 복용되었지만 신체에서 강한 화학적 의존성을 생성하기 때문에 매우 중독성이 강했습니다. 히틀러의 삶에서 논란이 된 또 다른 인물은 터도르 모렐 박사였는데 그는 총통이 자살하는 날까지 그를 치료했던 개인 의사였다. 루프트바페의 사령관 헤르만 괴링은 모렐을 바늘 총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모렐이 약물, 비타민, 주사제를 과도하게 처방하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총통의 피로를 없앨 목적으로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의사는 대체 치료법으로 독일 전역에서 빠르게 유명해졌고 가장 흔한 질병에 대한 완화제로 코카인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히틀러는 나치당 지도부 전체에 자신의 개인 주치의를 추천했지만 모렐의 명성과 개인 위생이 좋지 않아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1944년 이후 히틀러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 모렐의 치료 때문인지 아니면 신경학적 문제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당시 히틀러가 파킨슨병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다. 사실 대량 학살자의 정신건강은 그 자체로 연구 주제이며 1945년부터 현재까지 수백 건의 정신과 논문을 낳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히틀러가 어린 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양극성 장애, 정신분열증, 히스테리 등 성격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가설은 나치 지도자가 때로는 엄청난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고 예를 들어 연설을 할 때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반면에 대인관계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매우 차분하고 유쾌하고 심지어 다정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이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히틀러의 행동은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에게서 배운 교훈이라고 주장합니다. 베니토 무솔리니는 공식 성명을 발표할 때 마치 오페라 배우처럼 큰 소리로 외치고 온몸으로 손짓을 했습니다. 실제로 히틀러가 거울 앞에 서서 연설 중에 할 몸짓을 연습하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진도 있습니다. 조명과 의상 테스트를 통해서 말이죠. 일부 철학자들은 히틀러가 미친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악을 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즉, 그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잔인한 길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히틀러가 과대망상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대망상증은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특정 상황이나 사람을 조종하거나 과장할 수 있는 허황된 생각을 갖는 성격 장애로 정의됩니다. 이것은 총통의 말투나 그의 정부를 제사망국이라 칭한 것, 4층 건물 크기의 파라오 무기를 만들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의 궁전을 도시의 중심에 두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로마처럼 베를린을 재건하려는 그의 계획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신에 가까운 인물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괴링의 끔찍한 모르핀 중독.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무렵 유럽에서 나치 독일의 잔당이 무너지자 헤르만 괴링은 연합군에 항복했습니다. 히틀러의 오른팔이자 지난 12년 동안 거의 무한한 권력을 행사했던 이 남자는
약탈한 예술품과 보물로 가득 찬 49개의 가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괴링의 소지품 중에는 진통 효과가 있는 아편 유래 항히스타민제인 파라코딘 알약 2만 개가 들어있는 2개의 가방이 있었습니다. 괴링은 수십 년 전에 강제로 감금되었던 극심한 모르핀 중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과 다른 나치들이 그를 마약 중독의 노예로 치부한 것 때문에 동시대 사람들과 역사가들은 괴링을 마약 중독자로 치부하기 쉬워졌습니다. 괴링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3살 때 오랜만에 어머니가 안아주려고 왔을 때 2 주먹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때렸던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뉘른베르크 재판 당시 자신에게 배정된 교도소 심리학자였던 GM 길버트 박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기억을 떠올리며 웃곤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공격성과 과잉이 뒤섞인 이 매혹적인 칵테일은 그의 인생 전체를 규정지었는데 특히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군사와 전쟁에 대한 열정을 키웠기 때문이다. 10대 시절에 그는 풍부하고 생생한 환상 생활을 했으며 때로는 현실과 환상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였다. 그는 종종 중세 인물들이 생동감 있게 등장하는 성이나 풍경을 가로지르는 로마 전차에 대한 강렬한 환상을 떠올렸고 아마도 이 때문에 위험에 대한 일종의 무감각함을 키웠을 것입니다. 10대 시절에 그는 2번이나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번은 눈사태가 임박해서였고 한 번은 노젓는 배에서 떨어져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괴링은 그에게 어떤 해도 닥칠 것이라고 믿지 않았고 마치 초자연적으로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보병연대의 중위로 서부전선에 파견되었습니다. 영광을 갈망하던 그는 조종사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찰기 조종사였으며 항공기에 기관총을 장착한 최초의 독일 조종사가 되었고 1915년 10월에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재능 있고 기량이 뛰어나며 위험을 감수하는 조종사였기에 전쟁 중에 28대의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그는 교전 중에 엉덩이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비행기에 60개의 총알 구멍이 생겼고 거의 1년 동안 복무하지 못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복귀했습니다. 1918년 그는 독일 제국이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군사훈장인 푸르메리트를 받았는데 이는 단 한 번의 뛰어난 용맹 행위에 대한 훈장이 아니라 행동에서 보여준 지속적인 용기에 대한 훈장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유명한 독일의 에이스가 전투에서 죽은 후 전설적인 붉은 남작인 만프레트 폰 리히트호펜의 개인 비행대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괴링에게 그의 국가가 군장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명예를 안겨주었고 아마도 그것이 그가 전쟁의 종식에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한 이유일 것이다. 1918년 11월 11일 휴전협정을 접한 그는 분노하며 자신의 비행단에 가능한 한 많은 항공기를 불시착시켜 삼국 협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명령했고 동료 장교들에게 암울하게 우리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는데 그 이유는 괴링이 정강이의 히틀러를 만났고 국가사회주의당의 창당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괴링은 히틀러 때문에 당에 끌린 것이 아니라 소규모 정당에서 큰 미래를 보았고 그 정당을 통해 중요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당에 끌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는 이전에 자신의 혁명 정당을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그가 주로 자신의 출세를 위해 나치당에 가입했음을 시사합니다. 히틀러는 유명한 전쟁 영웅이 나치당에 합류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거의 즉시 괴링은 당의 최고위직으로 승진하여 폭력을 사용하도록 훈련받고 헌신한 청년들로 구성된 자발적 중훈사 조직인 돌격대 스툴맙테이룽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조직의 사명은 당을 거리의 지배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923년 후반에 이르러 히틀러는 점점 더 참을성을 잃었다. 나치당은 바이에른 지방 정부가 약하고 취약하다고 확신하고 미넨의 비르거브로이켈러 맥주홀에서 성급하고 엉성하고 극적인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1923년 11월 8일 히틀러는
괴링과 나머지 나치 지도부, 그리고 3,000명의 SA 돌격대를 거느리고 미넨 전쟁부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돌격대와 지역 경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곧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이 싸움에서 폭도들을 이끌고 진군하던 괴링이 총에 맞았습니다. 거리에서는 혼란이 벌어지고 괴링의 상처에서 피가 솟구치자 그는 가구 매장으로 끌려갔고, 유대인 주인의 아내가 그의 부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치는 그를 알린 리터폰 교수의 진료소로 밀수했습니다. 그의 상처는 깨끗이 닦이고 붕대가 감겨 있었지. 며칠 후 히틀러가 경찰에 체포되자 괴링과 그의 아내는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로 들어갔다. 부상을 입은 지 3주가 지났지만 재원이 거의 없는 도망자였던 괴링은 여전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는 그를 인스부르크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는 총알 파편을 제거하고 허벅지 근육에 박힌 거리의 흙을 제거하고 상처에 있는 엄청난 양의 고름을 빼내는 수술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괴링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사실상 평화롭게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들은 통증과 발열을 치료하기 위해 하루에 모르핀 주사를 2번씩 처방했습니다. 매일 모르핀을 투여받았지만 통증은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괴링은 인스부르크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그때쯤에는 모르핀 의존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탈리아로 도망쳤을 때 모르핀을 투여해 발을 딛고 서 있는 상태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상처는 잘 아물지 않았고 그는 눈에 띄게 절뚝거리며 걸었다. 1924년부터 1925년까지 괴링은 젊은 체격을 잃고 나중에 그를 특징짓는 비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25년에 그의 담당 의사는 이 전직 전쟁 영웅이 살찐 노인의 몸을 가지고 있고 창백하며 흰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괴링은 매일 모르핀을 주사했고 그해 여름이 되자 부작용으로 인해 가장 심한 증상이 나타났으며 가끔씩 폭력이 발생하고 현실과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끔찍해 보였다. 1918년에 우아하고 잘생긴 젊은 장교는 창백하고 얼굴이 부어오른 병자로 변해 있었다. 매일 주사를 맞는 약물로 인해 그는 의욕을 잃고 병약해 보였다. 그해 가을 병원에서 관찰을 받던 중 그는 모르핀을 투여하기를 거부한 간호사를 폭력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 후 그는 스웨덴의 랑브로 신경질환 치료 연구소로 이송되어 3일간 패딩이 있는 감방에 갇혔습니다. 괴링의 재발, 루프트와페 사령관이 마약 남용으로 자신을 잃었을 때 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 첫 번째 방문이 1926년 괴링의 모르핀 중독을 끊는 데 충분했으며 그의 의사는 1925년 10월 7일에 그에게 정신건강증명서를 주기도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괴링은 자신의 모르핀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차례 랑브로를 방문해야 했는데 마지막 방문은 1927년이었다. 당시 그의 모르핀 중독은 대부분, 아니 완전히 치료된 것처럼 보였다. 가족과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맥주홀 폭동에 가담한 것에 대해 사면을 내려 나치 정치에 다시 뛰어든 것이 그 증거였다. 수십 년 후 뉘른베르크 재판 당시 괴링은 2년 후인 1929년에 매우 심한 인후통을 앓았기 때문에 소량의 모르핀을 복용했다고 정신과 의사에게 인정했지만 이것이 이전의 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부인했습니다. 괴링은 무사히 독일로 돌아온 뒤 재빨리 히틀러와 다시 연락을 취했다. 1928년 국회의사당에서 의석을 차지한 뒤 그는 나치당의 대표적 인물로 자리매김했고 살롱 나치와 히틀러의 대사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 해 나치당의 정치적 권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괴링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불과 7년 전까지만 해도 구속복을 입고 살았지만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비범한 경제력을 갖게 되자 제국의 2인자의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에서 1938년 사이는 전쟁의 위협이 커지면서 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재난이 닥쳤습니다. 1937년의 바쁜 나날, 괴링은 사우나에 있는 동안
히틀러로부터 중요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총통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고 히틀러와 오스트리아 합병에 관해 2시간 동안 논의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열이 나고 치통이 생겼으며 통증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치과 의사에게 연락했고 치과 의사는 최근 개발된 약한 모르핀 유도체인 파라코딘 정제를 단기 처방했습니다. 5일 후 괴링은 블라슈케에게 전화해서 약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블라슈케는 더 이상 처방하기를 거부했지만 괴링은 곧 자신만의 정보원을 찾아냈다. 그해 말에는 의사가 정한 복용 시간은 8시간마다 한 알씩이었는데 저는 하루에 약 10알을 먹었습니다. 괴링은 1945년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힐 때까지 파라코딘 알약을 계속 복용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괴링을 체포했을 때 그 남자는 뚱뚱하고 게으르고 멍청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파라세타몰이 가득 든 2개의 가방을 발견한 미군 장교들은 그가 제3제국의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마약상이거나 소규모 나치 마약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괴링이 체포되었을 당시 그는 독일의 파라코딘 전체 비축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약은 독일 국경 밖에서는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전 세계의 공급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한 출처에 따르면 그가 체포되었을 당시 2만 개가 넘는 알약을 소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루프트바페와 게슈타포 수장이 마약에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파라코딘 알약을 복용한 탓에 그의 동맹국들은 나치 지도자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잃었습니다. 독일 장교들이 괴링을 총통이 참을성을 잃은 자기 만족적이고 쾌락만 추구하는 마약에 취한 버터자루에 불과한 사람 고이라고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이 진전되고 그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다른 나치들도 괴링을 마약 중독자에 불과한 사람으로 치부한 것 같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 당시 한 SS 사령관은 괴링의 마약 중독과 부패 때문에 히틀러의 오른팔인 그를 총통의 점점 더 변덕스러운 행동에 온건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요제프 괴벨스의 보좌관 중 한 명은 히틀러의 개인 의사인 터도르 모렐 박사가 괴링이 마약 중독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뛰어난 두뇌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아편제를 복용하는 습관을 넘어 피에 굶주린 갈증으로 잔인함을 가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은 괴링의 사악함을 그의 악행에서 기인시켜 그를 옹호하려 했지만 모르핀은 일시적으로 신체의 변화와 폭력의 폭발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대량 학살을 일으킬 힘은 없으며 게슈타포처럼 복잡하고 사악한 조직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괴링은 아편 중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괴물이었고 그의 사악한 행동은 그의 병적이고 기괴한 재치 외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연관될 수 없습니다. 히틀러의 개인 의사이자 그에게 약물을 투여한 사람으로 터도르 모렐 또는 니들스 총리라고도 불린다. 20세기 중반에 나치당의 가장 저명한 구성원들이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헤르만 괴링과 하인리히 힘러와 같은 사악한 사람들조차 의문을 제기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치스러웠던 인물은 터도르 모렐로 니들스 총리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1936년부터 1945년까지 아돌프 히틀러의 개인 의사로 일했습니다. 히틀러가 그의 말을 모두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측근 전체가 그를 싫어하거나 피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히틀러의 개인 의사로서 그에게 죽을 때까지 약을 먹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총통의 마약 중독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모렐이 히틀러가 생애 마지막 몇 년을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기타 마약에 중독되도록 도운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돌프 히틀러가 측근들과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군수 및 전쟁 생산 장관인 알베르트 슈페어가 히틀러가 얼마 동안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통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슈페어에게 자신의 개인 의사인 모렐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의 말을 믿고 장관은 모렐을 방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전기에서 이 만남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1936년 혈액순환과 위장 장애가 심해지자 모렐의 진료실에 전화했습니다. 모렐은 간단한 진찰 후 장내 세균, 포도당, 비타민, 호르몬제를 처방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폰 교수에게 진찰을 요청했습니다. 베르크만은 베를린 대학의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떤 장기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로로 인한 신경적 증상만 겪고 있을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작업 속도를 늦추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히틀러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나는 모렐의 지시를 따르는 척했습니다. 이 사람은 총통의 개인 의사를 위험한 인물로 여긴 최초의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괴링, 힘러 등 다른 나치 당원들도 모렐의 사무실을 방문한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치즘이 끝나갈 무렵 에바 브라운은 그 의사의 불량한 개인 위생과 그의 진료실이 쓰레기통 같았다는 이유로 다시는 그 의사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 모렐이 히틀러를 자신의 개인 실험을 위한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한 인물은 누구였을까? 터도르 모렐은 1886년에 태어났으며 프랑스의 그르노블과 파리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1910년에는 미넨에서 산부인과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동안 최전선에서 의사로 복무했고 이후 베를린에 정착하여 독립적으로 의사활동을 하며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전문가로서 모렐은 페르시아의 샤와 루마니아의 국왕 등 두 군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이들은 모렐을 자기들의 개인 의사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나라에 남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전 강의 동안 모렐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그 자신은 노벨상 수상자 이랴와 함께 생물학을 공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치니코프는 독일의 가장 명문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모렐은 자신을 교수라고 불렀지만 이는 결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1933년 모렐은 욕망보다는 필요에 의해 나치당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이 히틀러의 열렬한 추종자였음을 밝혔지만 당시 그의 고객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총통이 권력을 잡자 그 의사는 사실상 실업자가 되었고 그는 수입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사회주의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는 베를린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 중 한 명이 되었고 1936년에는 히틀러의 개인 사진 작가인 하인리히 호프만을 치료했습니다. 모렐은 그의 임지를 치료한 뒤 그 예술가의 호의를 얻었고 예술가는 주저없이 그 의사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아돌프 히틀러에게 소개했습니다. 당시 총통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및 장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모렐은 히틀러에게 1년도 안 되어 그의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고 말했고 나치 지도자가 치료에 동의한 후 고용량의 비타민 E와 무타플로르라고 불리는 대장균을 투여했습니다. 다행히도 모렐의 경우 총통은 빨리 회복했습니다. 히틀러는 이 의사에게 매료되었고 그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를 자신의 측근으로 끌어들였으며 그를 자신의 개인 의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히틀러가 당시 유대인과 관련된 질병인 매독에 걸렸을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실은 이것이 증명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문서로 증명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역사가들이 만들어낸 가설에 가깝습니다. 총통의 여러 동료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모렐과 히틀러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그 의사가 독일 독재자에게 화학물질을 과다 투여했다는 것입니다. 무해한 비타민부터 바르비투르산염과 같은 약물, 안약 형태의 코카인, 페르비틴과 같은 메스암페타민, 브롬화칼륨과 같은 매우 구체적인 물질, 박테리아, 동물, 진정제까지 모렐은 히틀러에게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입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예방접종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바늘 총리 또는 주사장관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두 별명 모두 총통에 가까운 친구들이 붙인 별명이었습니다. 1936년부터 1945년 4월 29일까지 히틀러의 건강은
아무리 무해하거나 걱정스러운 질병이라도 약물이나 마취제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실 살아남은 나치 당원들과 당대 역사가들 중 다수는 이 시기에 히틀러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데 대해 모레를 직접적으로 비난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총통은 의사가 자신에게 어떤 화학 물질을 투여했는지 몰랐지만 모렐이 질투심을 가지고 보관했던 의료 기록이 발견된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히틀러에게 사용한 물질 목록과 함께 몇 가지 실험 기록도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나치 지도자가 암살 시도로 중상을 입은 후 그를 치료한 내용도 있었다. 총통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을 맡았고 당시로서는 매우 실험적인 단계에 있던 항생제인 국소 페니실린을 시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1945년까지 히틀러는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것 외에도 하루에 28개의 약을 복용했습니다. 모렐은 주로 비타민과 메스암페타민을 섞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전쟁 말기에 총통을 괴롭혔던 우울증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히틀러의 손도 떨림을 보였는데 이 증상은 카메라에 여러 번 녹화되었고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코카인 남용의 부작용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모렐은 그에게 매일 눈약으로 고용량을 투여했습니다. 모렐과 히틀러의 마지막 대화는 히틀러가 자살하기 일주일 전인 1945년 4월 2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나치즘이 몰락한 직후 모렐은 독일을 떠났지만 이상하게도 건강이 좋지 않아 3년 후인 1948년에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